선생님은요, 창암 이산만입니다. 창암 이산만 선생님은 정읍의 부전동의 부실마을에서 태어났고 무관벼슬을 해온 집안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약초꾼이었고 창암이 24세에 뱀에 물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세가 급히 기울어지면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창암 선생님은 주로 글씨를 쓸 때 칡뿌리로 만든 갈필, 대나무를 잘게 쪼개서 만든 죽필, 꾀꼬리 깃털로 만든 앵우필 등으로 무슨 붓이든 가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 썼습니다. 종이도 한약 봉지나 헌 창호지, 낡은 부채, 그게 뭐든 상관하지 않고 썼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당시에 중국이나 조선 최고의 종이와 붓을 고집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창암 선생님의 작품에는 먹물이 이곳저곳 떨어진 흔적이 많고 소박한 느낌의 작품이 많은데요. 이건 아마 창암 선생이 어린 시절에 집이 너무 가난해 공부에 아예 꿈도 가질 수 없었고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며 나뭇잎에 글씨를 쓰거나 지팡이로 땅바닥에 글자를 써보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창암 선생님 토착 조선식 필기구의 개발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서예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작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필, 죽필, 앵우필 등의 개발, 옷감천을 이용한 글씨 연마법의 개발, 조선식 창호주의 개발,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그가 남겨놓은 독창적이고 뛰어난 작품들이 이를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서도예술 작품은 먹과 붓과 종이의 삼위일체 합일의 경지를 추구하였고 특히 순조선식 전주 창호주의 질감과 특성들을 가장 깊은 경지까지 탐구하며 독창적인 삼위일체 예술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창암 이산만 선생이 말기에 쓴 신독이라는 작품입니다. 몸가짐을 삼가라는 뜻이며 글씨를 보았을 때 모든 기교를 버리고 한 획 한 획 온 힘을 다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번 작품은 상광수색이라고 쓰여진 작품입니다. 행서로 쓰여 있고요. 이 글의 뜻은 상은 높고 물은 맑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씨를 보면 행운 육수체의 원숙한 경지를 드러내는데요. 행운 육수체란 구름이 움직이고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쓰인 글씨체를 말합니다. 이번 작품은 창암 선생이 77세에 쓴 열폭 병풍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갈기분천이라고 쓰인 행서 작품인데요. 목이 마른 중마가 샘으로 달려간다는 뜻으로 대단히 빠름을 비유하며 쓴 그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예서로 쓰인 작품입니다. 정기 이발, 활 속에서 능히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작품은 창암이 쓴 방우전입니다. 이 글씨를 보면 창암 선생의 글씨가 매끄러운 느낌보다는 졸박한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아마 갈필이나 죽필, 앵우필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책이지만 여러 가지 느낌의 글씨가 보입니다. 아마 한 번에 쓰지 못하고 나눠서 썼기 때문에 다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품은 탁본한 것인데요. 김양성의 묘비입니다. 앞면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이고 뒷면은 창암 이산만의 글씨입니다. 창암 선생과 추사 김정희의 인연은 남다릅니다. 추사가 비판으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창암 선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 길에 굳이 전주를 들려 창암을 만나 글씨를 청했고 창암 선생이 글씨를 보여주자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듣던 대로 신필입니다. 좋게 익힌 정필이면서 위로 한석봉과 나 추사의 필체가 도통 곁들이지 않은 독창적인 필력이십니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사는 아버지 김노경이 동지겸사 음부사로 중국 청나라에 갈 때 수행하여 영경에 체류하며 경학, 금성학, 서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추사가 왜 창암 선생을 좋아했을까요? 몇 가지 추측되는 일화가 있는데요. 창암 선생이 사는 근처에 약포 가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약포 주인이 며칠 후 대구 양령에 간다며 찾아왔고 그 주인은 미안하지만 약재 품목을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창암 선생은 약포 주인이 부르는 대로 수많은 약재와 약명 그리고 원하는
분량들을 화선지에 한 필 한 필 다 차도록 적어주었고 약포주인은 이를 대구 양령에 갔습니다. 대구에 도착한 약포주인은 중국인 약재상에게 두루마리 글씨를 내밀며 거기에 쓰인 약을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약재상은 약을 뜨려 하지 않고 두루마리의 글씨를 뚫어주게 보고 글씨는 누가 썼는지 물었습니다. 약포주인은 우리 고장의 정읍 이산만 선생이 쓴 글씨라고 대답하였고 중국 약재상에는 한참 후 약을 챙겨주고 약값을 묻는 약포주인에게 돈 대신 가져온 두루마리 글씨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창암선생의 글씨의 진가를 모르던 약포주인은 얼른 져버렸고 중국 약재상은 창암 이상만의 글씨의 진가를 단번에 알아보며 조선에도 이러한 명필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것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서 조선의 명필 이산만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화는 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창암 선생은 어떤 등짐 장수가 짐을 부려놓자마자 돌아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짐 장수의 짐이 모두 하얀 부채임을 알았고 창암은 백선을 보자마자 불현듯 피릉이 일어났습니다. 등짐 장수가 잠을 자는 사이에 1피위지로 부채에 횡서와 해서로 글씨를 써내려왔습니다. 어느덧 부채에 창암선생의 글씨가 가득하게 되었고 한참 뒤 깨어나서 이것을 안 등짐 장수는 부채를 못 팔게 되었다고 창암선생님을 닥달하였습니다. 그때 선생이 걱정하지 마시오. 밋밋한 백선보단 더 잘 팔릴 것이니 안 팔리면 나를 찾아오시오 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그 부채를 펼쳐놓자 창암 선생님의 말대로 아이고 그 먹비꼽다 그 글씨 살아있네 하며 불티나게 팔렸는데 아마 이때 부채를 사간 사람이 바로 중국인이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축해이산 번도파학이라고 쓰여진 행서 작품입니다. 산을 들어옮겨 봉우리를 깨뜨려 바다를 발로 차서 파도를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글씨를 보면 승천하는 용이 용틀림하는 것 같고 자연분방하게 움직이는 분놀림에 따라 생기는 필력의 용틀인가 그 속에서 드러나는 비백의 오묘함은 창암체 바로 그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글씨는 앵우필로 쓴 것으로 보이며 추사의 글씨에서도 보이지 않는 창암 선생님만의 특유의 용필과 비백입니다. 100개 공기통달, 원상, 전륜다기. 여기서 100개는 중국의 채용이고요. 원상은 종류를 가리킵니다. 창암 선생이 유명 서예가들의 글씨를 평하는 글귀입니다. 간청, 설타, 송정, 운필, 모란, 비간, 위원이 자적. 갯날에 적설이 소나무 꼭대기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구름이 안굴 사문 사이로 들락거리는 것을 보며 유유자적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창암 이산만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창암 이산만 선생님은 원교 이강사나 추사 김정희처럼 유배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붓과 종이가 여유롭지 않아 직접 만들어 갈필, 주필, 앵우필 등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하였고요. 종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병중에는 하루 1000자 이상을 꼭 연습하는 만큼 노력하는 서예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은 추사 선생님의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